안녕하세요. 사연고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재벌 회장님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춘삼 회장이 한 베트남 여성분에게 왜 무릎을 꿇어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춘삼 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란, 미안하오. 내가 죽일 놈이오. 다 내 잘못이오. 다 내 잘못이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리봉동의 좁은 식당 뒷골목. 자산 2천억 원 그룹의 회장이라는 78의 노인이 50대 베트남 여인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린 여인은 3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한 동네 주민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4분 17초짜리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회장은 왜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30년 전 그 여름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뒤 한 거대 그룹과 두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외곽 가리봉동의 좁은 식당 뒷골목 시멘트 바닥에 양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78평생 단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던 허리였습니다. 그 허리를 50대 베트남 여인 앞에 깊숙이 숙인 채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저는 그저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빗물에 섞여 코끝을 찔러왔고 낡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라는 한 손에 검은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린 채 또 다른 손으로 식당 뒷문에 녹슨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란의 눈은 30년 전 그 여름날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란, 미안하오. 정말, 정말 미안하오. 내가 죽일 놈이오. 내가 죽일 놈이야.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고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회색 양복을 무겁게 적셔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휴대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자격조차 제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4분 17초짜리 비 오는 골목에 무릎 꿇은 늙은 회장의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30분 뒤에는 종합편성 채널 취재진과 일간지 사회부 기자 수십 명이 그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회의실에서는 외아들 강서준이 분기 실적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룹 홍보팀장 박진우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미간을 좁히며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팀장,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보고는 끝나고 받겠다고. 부사장님,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지금 인터넷에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빗물에 젖은 회색 양복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강서준의 손에서 만년필이 미끄러져 회의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 팀장, 이거 누구야 지금? 합성이야 뭐야?
합성이 아닙니다. 해. 회장님 맞으세요? 뭐? 회장님 맞으십니다. 부사장님. 회의실 안에 임원 12명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서준은 한 번 더 영상을 돌려보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단합니다. 박 팀장, 김 기사한테 차 대라고 해. 지금 당장. 네, 부사장님. 그리고 영상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올렸는지 지금 당장 다 알아봐. 5분 안에 보고해. 강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유리창이 진동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닷새 전 오후였습니다. 종합병원 7층 진료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춘삼 회장님, 말씀하세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3기 진행성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를 거부하시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입원 절차 밟으시는 게 됐소. 생각 좀 합시다. 이상하리만치 충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순간 30년간 외면해온 한 사내의 얼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응우줍, 반특, 26살, 까만 눈동자, 한국말이 서툴러 늘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웃던 그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됐어요. 그냥 좀 놔두세요. 죽기 전에 단 하나의 빚만은 반드시 갚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굳혔습니다. 진단을 받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평소 출입조차 하지 않던 본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환하게 들어왔고 곰팡내 섞인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이 거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에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캐비닛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1995년 당시의 공장 일지와 직원 명부, 그리고 빛바랜 사원카드 한 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원카드 속에서 26살의 응우우반 득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쥔 채 지하 창고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드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30년을 묻고 살았다. 이 죽일 놈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직원 12명짜리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응우족은 갓 한국에 도착한 젊은 아내 란과 백일이 갓 지난 갓난아기 미를 공장 근처 단칸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말이면 그 가족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란이 작은 부엌에서 베트남식 쌀국수를 끓이는 동안 응우젖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어린 미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미가요. 사장님 무릎 좋아요. 진짜로요. 우리 집에서는 안 웃는데 사장님 무릎에서는 막 웃어요. 응우줌이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웃으며 말했고 어린 미는 제 손가락을 꼭 쥔 채 까르륵거렸습니다. 이놈 봐라. 이놈이 사람 볼 줄 아네? 응, 미야. 큰아버지 좋지. 큰아버지 좋지. 사장님, 큰아버지요? 큰아버지 맞아요. 우리 미한테는 사장님이 큰아버지예요. 응우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그 손가락의 따뜻함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발주가 폭주하며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던 어느 새벽, 응우주의 제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재단기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하며 점검을 요청하는 메모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로 위험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 다칠 수 있어요. 응우지 두 손을 모은 채 제 앞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업 확장 자금이 막 들어와 거래처 납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 주에 보자. 일단 오늘 납기부터 맞추자. 응. 사장님, 다음 주는 너무 늦어요. 진짜로 위험해요. 아, 글쎄. 알았다니까. 이 사람 잔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봐. 거래처 펑크 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저는 응우제의 메모를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하며 책상 서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강행시키던 중 응우지 바로 그 재단기에 휘말리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래처 계약과 막 도착한 사업 확장 자금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저는 박 실장과 공모해 응우적의 죽음을 단순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박 실장, 너 지금 우리 회사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이거 산재로 터지면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가. 자금도 묶여 우리 직원 12명 길거리에 나앉아. 하지만 회장님,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평생 책임진다고. 위로금은 내가 두둑이 챙겨준다. 그러니까 박 실장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박 실장이 그날 새벽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갓 한국에 도착한 응우족의 젊은 아내 란과 100일짜리 어린 딸 미에게 당시 시세 위로금 명목으로 약 3천만 원과 비행기 표 한 장을 쥐어주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이 돈으로 미 잘 키우고 한국 일은 잊고 살아요. 응. 란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란이 공항에서 저를 돌아보던 그 눈빛, 어린 미를 등에 업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던 그 여름날의 눈빛이 30년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하 창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사원 카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묻고 살기 위해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30년이 흘러 직원 3,000명의 자산 2천억 원대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아들 서준이 결혼하던 날에도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밤에도 저는 그 베트남 청년의 마지막 눈빛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간 함께해온 박 실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 실장, 앉게. 네, 회장님. 내가 췌장암이라네. 오래 못 살아.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길어야 1년이라더군. 그래서 부탁이 있네. 응우체의 가족을 찾아주게. 란하고 어린미,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시간이 없어. 박 실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그동안 매일 밤 그 청년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박 실장, 회장님, 명령이라면 베트남이든 어디든 다 뒤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빌어야 합니다. 박 실장의 눈에 30년 묵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실장은 그 길로 베트남 호치민과 한국을 오가는 흥신소 네트워크에 거액을 풀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 든 두툼한 갈색 봉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왜 그래? 빨리 줘봐.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려 서류를 책상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박 실장, 이게 정말이야. 네, 회장님. 미가, 그 어린 미가 백혈병이라고, 말기라고. 네, 그렇습니다. 라는 지금 한국에 있다고. 네, 회장님. 그것도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라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직후 호치민 시장에서 쌀국수를 팔며 홀로 딸을 키워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미는 30살 처녀로 자랐고 급성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딸의 골수 이식 비용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식당 보조와 빌딩 청소부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새파랗게 일어섰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잔혹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란이 한국에 들어와 처음 일했던 곳이 다름 아닌 30년 전 응우준이 사고를 당했던 그 공장 자리에 새로 들어선 24시간 해장국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실장, 이거 정말이야. 거기서 일했다고, 그 자리에서. 네, 회장님. 매일 새벽 그 골목을 지나다녔을 겁니다. 죽은 남편 환영을 떠올리면서 박 실장이 빨간 펜으로 그 한 줄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회장님, 가셔야 합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박 실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책상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차 대게, 지금 당장. 그 길로 차에 올라탄 저는 박 실장이 적어준 주소 하나만 들고 가리봉동의 좁은 골목을 헤맸습니다. 가리봉동의 골목은 30년 전 공장이 있던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간판들, 시멘트 벽에 묻은 검은 얼룩,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저는 식당 뒷문 앞에서 마침내 30년 만에 마주한 란을 발견했습니다. 란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저를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란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두 손은 푸른 고무장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란, 맞소, 응우, 챔, 티, 란. 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응시하던 란의 동공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요. 강춘삼이요. 30년 전에. 란의 손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늦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단 한마디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부터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시린 것은 란의 눈빛이었습니다. 란, 미안하오. 내가 죽일 놈이오. 다 내 잘못이오. 다 내 잘못이야. 골목 끝에서 우산을 쓴 한 동네 주민이 그 광경을 휴대폰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거대 그룹 회장과 가난한 베트남 여인의 그 대비는 그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거절당한 영수증. 영상 유출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본사 홍보팀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느라 회장실 전화벨이 30분째 울려대고 있었지만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아직 검푸른 새벽빛에 잠겨 있었고 어디선가 첫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진통제 하나를 입에 털어 넣은 뒤 물 한 모금으로 삼켰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칼로 긁는 듯한 통증이 한 차례 솟구쳤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박 실장, 차 대주게. 가리봉동 가야겠어. 회장님,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입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란이 새벽에 일 끝나고 나온다고 했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박 실장이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더니 묵묵히 차키를 챙겼습니다. 24시간 해장국집 앞 골목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만이 좁은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은 채로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꼬박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누르며 식당 유리창 너머 분주하게 움직이는 란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란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수저를 놓는 손길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야 란이 식당 뒷문으로 나와 푸른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등을 곧게 폈습니다. 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순간 란의 표정이 차가운 쇠처럼 굳어졌습니다. 란, 내 얘기 좀 들어줘. 5분만 시간 좀 내줘.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과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선 급한 데 쓰시고 미치료비도 내가 다. 란이 제 손을 그대로 쳐냈습니다. 명함과 봉투가 새벽 골목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신, 돈, 우리 가족 못 살린다. 란이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K-드라마로 익혔다는 서툰 한국어를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던졌습니다. 란, 그게 아니라 30년, 당신 30년, 우리 30년, 안 갔다. 란, 가요, 가, 다시 오지 마요. 란이 그렇게 말한 뒤 좁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흩어진 봉투와 명함을 줄 생각도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차 안에서 사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그날 오후 회장실에서 그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 며칠 전부터란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 식당 안까지 들어와서 메뉴판만 들여다보다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누구야 이 사람? 부사장님이 붙인 사설 정보업체 직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서준이가 네, 회장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이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실장에게 가산동의 작은 종합병원으로 향할 채비를 시켰습니다. 병원 1층 원무과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응우제 미라는 환자, 그동안 밀린 치료비랑 골수 이식 수술비 일체 익명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네, 보호자분이세요? 가족관계 어떻게 되시는지? 보호자 아닙니다. 그냥 익명으로요. 환자나 보호자한테 절대 누가 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원무과장님 모셔올게요. 서류 처리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무과 의자에 앉아 진통제 하나를 더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병원 4층 입원실 앞 복도로 올라가던 길에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차트를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던 그가 저를 알아보고 멈춰섰습니다. 혹시 강춘삼 회장님 아니십니까? 응우증 미환자 담당하는 이정훈 교주입니다. 아, 이 교수님, 잘 만났습니다. 오늘 치료비 익명 선납해 주신 분이 회장님이시군요. 원무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환자한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정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위중합니다. 적합한 골수 기증자가 한 달 안에 안 나타나면 그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달이라고요? 네. 비혈연 기증자에서 적합자 찾을 확률이 1만 명에 1명 정도예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른데 어머니 한 분뿐이라 그것도 어렵고요. 이정훈의 말을 듣는 동안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그룹 부서장실에서는 강서준이 회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송금처는 가산동에 있는 작은 종합병원입니다. 병원, 어디가 안 좋으시다는 보고는 없었는데 치료비는 아니고 다른 환자 명목으로 입금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령자는 보안상 파악이 안 됩니다. 강서준이 회의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박 팀장, 그 사설 정보업체에 다시 연락해. 아버지 동선 24시간 따라붙으라고 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 발자국도 놓치지 말고. 네, 부사장님.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 신원조에 다시 돌려. 미등록 체류자인지, 비자 상태 어떤지, 약점 잡힐 만한 거 다 캐내. 알겠습니다. 강서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서 인터폰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 베트남 여자분이 오셔서 회장님 만나야겠다고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경비들이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짧은 시간이 그날따라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 위에 란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영수증을 꼭 쥔 채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양옆에서 란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출근하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멀찍이 둘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란이 한국말과 베트남어를 뒤섞어가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가 로비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다들 손 떼세요. 내 손님입니다. 저는 경비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란, 일어나요. 일어나서 같이 올라갑시다. 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국말을 또박또박 끊어 던졌습니다. 이거 누가 냈어? 당신이지. 란, 왜 또 우리 가족한테, 왜? 우선 일어나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란이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란의 무릎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란이 영수증을 제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이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내가 갚는다. 란, 그게 아니라요. 미치료비요. 내가 30년 전에 내 말 끝까지 들어요. 란이 손바닥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평생 걸려도 내가 갚는다. 1원도 빠짐없이. 다시는 우리 가족 일에 1원도 넣지 마요. 란, 내 남편. 죽었을 때 당신이 준 3천만 원. 그 돈으로 우리 미 살았어.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돈 갚으려고 내가 30년 일했어.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쌀국수 팔면서. 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국 와서 내 손으로 미 살린다. 당신 돈으로 안 살린다. 절대로. 란,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요. 30년 전에 내가 안 들어요. 란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무슨 말하든 내 남편 안 돌아와요. 내 시간 안 돌아와요. 미 어린 시절 안 돌아와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그 결연한 눈빛 앞에서 저는 또다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란이 회장실을 나서며 책상 위에 영수증 외에 무언가를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 공장 마당이었습니다. 우쟨 반득이 갓난 아기 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저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베트남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나중에 번역해준 그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장 행복했던 날. 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서준이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여인 앞에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회사 돈을 출처도 없이 빼돌리고 있어요. 서준아, 앉아라. 차분히 얘기하자. 차분히요? 지금 이 영상 때문에 그룹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몇 통이나 오고 있는지 아세요? 안다. 다 안다. 그런데 왜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강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날의 진실을 이 아이에게 털어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누려온 모든 것의 토대가 한 외국인 노동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부숴버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이상은 묻지 마라. 아버지, 가라. 오늘은 그만하자. 아버지,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세요. 직원이 3,000명이에요. 그 직원들 가족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이 아버지 한 사람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강서준의 목소리가 회장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사기당하는 노인의 노망으로 단정지은 강서준은 그날 밤 임원진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의 모든 자금 결제 권한을 부사장실로 이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람을 시켜 응우액큐, 모녀의 신원과 약점을 캐내 그들을 한국에서 추방시킬 방법을 모색하라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준의 명령을 받은 사설업체 직원 2명이 란이 묵고 있던 가리봉동의 고시원 방을 한밤중에 뒤졌습니다. 작은 캐비닛 안에 든 란의 여권과 체류 증빙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까지 모두 빼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란은 자신이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란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응우쟁미의 골수 이식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비혈연 기증자 풀에서 적합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는 한국골수기증협회와 베트남 영사관을 오가며 매일같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영사관 앞 보도블록 위에서 란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행인이 신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박 실장이 한밤중에 회장실로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부사장님이 사설업체 시켜서 란의 여권 빼돌린 거 그것도 부사장님 지시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박 실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죄가 이제는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어 또 다른 가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큰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사내의 얼굴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탕!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거울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면서 제 얼굴이 수십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손등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실 캐비닛에서 30년 전 직원 건강검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응우중 반득에
혈액형과 유전자형 기록이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서준이 모르게 서준이의 HLA 유전자형 검사 결과를 입수해줘. 그룹 산하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 받았을 때 보관된 혈액 샘플이 있을 거야. 합법적인 절차로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의 눈빛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빛이 스쳐갔습니다. 일주일 뒤 도착한 검사 결과지를 펼쳐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등을 기댔습니다. 강서준의 HLA 일치율이 응우중미와 10개 중 8개라는 수치였습니다. 비혈연간으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추가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이식이 가능한 적합자 수준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손에 든 채 창밖의 검은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챕터 3. 무너진 거울. 검사 결과지를 받아본 다음날 새벽 6시였습니다. 회장실의 묵직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회장님이 아직 못 들어가십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키가 큰 30대 후반의 남자가 박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 남자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강춘삼 회장님 되십니까? 누구시오? 남자는 책상 앞에 가만히 멈춰서서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까만 눈동자, 깊게 패인 쌍꺼풀,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비대칭으로 올라가는 그 표정.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고요. 응우 잼 반득의 한국인 이복형입니다. 저는 의자를 짚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복형이라고. 네, 30년 전 회장님 공장에서 죽은 그 베트남 청년 말입니다. 친아버지가 같습니다. 김도연이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책상 위로 던져졌습니다. 6개월 전에 친아버지가 임종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고. 응우준 반득은 친아버지를 찾으러 한국에 왔던 겁니다. 회장님 공장에 들어간 건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동생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1995년 그 여름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옛 직원들도 찾아냈고요. 2명은 입막음 돈을 받고 지방으로 잠적했더군요. 한 명은 강원도, 한 명은 부산까지 흘러갔습니다. 김도연이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새로 받아낸 진술서 2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응우점이 노후 재단기 점검 요청 메모를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진술서를 읽는 동안 제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생의 죽음을 묻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할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사체은닉 혐의로요. 회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말씀하시지요. 란이랑 미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시간을 주시오.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듣게 하고 싶지 않아. 김도연이 한참을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였습니다.
강서준이 보낸 사내 셋이 가산동 종합병원 4층 입원실 앞 복도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상을 지키고 있던 란 앞에 한 사내가 신분증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응우잼 T란 씨 맞으시죠?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 들어갔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환자 보호자 자격이 안 되세요. 뭐라고? 신고. 누가? 내일까지 자진 출국 안 하시면 강제 추방됩니다. 따님 수술이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 수술 곧 해야 돼. 어떻게 가? 그러게 잘 좀 생각하시지 그러셨어요. 회장님 일에 끼어드시지 마시고. 사내가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동료 2명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사설 인력 다른 한 팀은 란이 일하던 24시간 해장국집과 빌딩 청소 용역업체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 이 여자 미등록 체류자입니다. 계속 고용하시면 사장님도 처벌받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세요. 해장국집 사장이 그날 저녁 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빌딩 청소 용역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란은 하루 만에 모든 일자리에서 한꺼번에 해고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모두 잃은 란이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딸의 병상을 지키던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응우잼, 미가 갑작스러운 폐혈증 쇼크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이정훈 교수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골수 이식 못하면 미 환자 생존 장담 못합니다. 더 늦으면 이식해도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이라고요? 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식이 베트남 영사관으로 전해진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베트남 영사관 측에서 한국 외교부에 정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영사관 직원 2명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란의 신변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핍박받는 자국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 그런 헤드라인이 호치민 일간지 1면에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김도연 변호사는 검찰청에 들어섰습니다. 옛 직원들의 진술서와 박 실장 명의로 30년 전에 발급된 비공식 화장 영수증 사본을 입수해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 은닉 혐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간지 1면과 모든 포털 메인의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2천억 자산가 강춘삼 회장, 30년 전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은폐 의혹. 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사 1층 정문 앞으로 시민단체와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본사 회장실 32층 창문까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그룹의 주요 거래처 5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30년간 그룹과 함께 해온 1차 협력업체 사장단 10명이 본사 회의실로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에요. 30년 거래입니다, 회장님. 우리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동안의 의리 생각해서라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회의실 상석에 앉은 채 그 사장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함께 늙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강서준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의 정신감정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는 영상, 8천만 원 송금 내역, 췌장암 진단서. 이 세 가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제가 사기당하고 있는 정신미약 상태임을 입증하려 들었습니다. 이 사회 직전 회장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외부 사회이사 중 한 명인 정혜경 박사였습니다. 다문화재단 이사장 정혜경, 60세 전후에 회색 정장에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정혜경이 소파에 앉지 않고 회장실 한가운데 그대로 선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적해온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은폐 사례가 50건이 넘습니다. 그중 38건이 가해 회사 측에서 위로금으로 입마금하고 끝났어요. 오늘 이 사건도 그 38건 중 하나가 될지 아니면 한국 산업 안전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 회장님 입에 달렸습니다. 박사님, 이사회에서 회장님이 직무 정지되시면 모든 진실은 그대로 묻힙니다. 강서준 부사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덮어버릴 거예요. 회장님 명예 지키자고 그 모녀를 다시 짓밟지 마세요. 정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야 그 30년 전 청년이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혜경이 책상 위에 명함 한 장을 내려놓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단호한 조언이 그날 저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강서준의 HLA 검사 결과지와 응우줌 반득의 30년 전 검진 기록을 함께 챙겨 들었습니다. 가산동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무너져 내린 채 울고 있는 란을 발견했습니다. 란은 벤치 위에 옆으로 쓰러진 채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란, 잠깐만 들어봐요. 미를 살릴 방법이 있어요. 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요. 강서준이 미하고 거의 완벽한 골수 적합자예요. 10개 중에 8개가 일치한대요. 비혈연간에 이 정도면 기적이래요. 란이 한참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왜 당신 아들이? 우연이에요.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우연. 이 교수가 그랬어요. 즉시 이식 가능한 수준이라고. 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미한테 골수를 준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강서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란이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당신 아들 아직 모른다. 그렇지. 곧 말할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서라도 부탁할 거예요. 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강서준을 호출했습니다. 강서준이 회장실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내일 이사회 준비해야 됩니다. 서준아, 앉아라. 강서준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HL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HLA 검사 결과다. 응우쟁미라는 환자랑 10개 중 8개가 일치한대. 뭐라고요? 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골수 기증해줘. 강서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강서준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진짜 미치셨네요. 서준아, 제가 왜요? 제가 왜 30년 전에 죽은 외국인 노동자 딸한테 골수를 줘야 됩니까? 단 하나라도 이유가 있어요. 서준아, 그건 이따 쳐도요. 저는요, 그 여자 살릴 이유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우리 회사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주가 하한가,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가고 협력업체들 시위까지 우리 직원 3,000명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살릴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여자 살리겠다고요. 서준아, 내 말 좀 오히려 잘 됐어요. 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그 봉투가 던져졌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직 사퇴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그 사퇴 권고문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시는 게 본인 명예에도 좋을 겁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정말 미라는 그 여자 살리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제 골수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강서준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32층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강서준이 회장실을 떠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강서준의 휴대폰 벨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운전기사가 강서준이 차에 오르기 직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부사장님, 댁에서 사모님께서 급한 전화라고. 강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정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부사장님, 수아 아가씨가요? 학교 친구들이 카톡으로 영상이랑 댓글을 막 보냈는데 할아버지 무릎 꿇는 영상이랑 살인자 손녀라느니 이상한 말들이. 수아 아가씨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세요. 내일 학교도 안 간다고. 강서준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둔 채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강서준은 그대로 갓길로 차를 빼라고 지시한 뒤 운전대를 직접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검은 세단이 본사 건물 뒤편 도로 갓길에 멈췄습니다. 강서준이 운전대 위에 머리를 묻은 채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 검은 세단의 옆면을 차례로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두꺼운 누런 봉투 하나를 손에 든 채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제가 차마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책상 앞에 다가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실장, 일어나게. 왜 이래? 회장님, 30년 전에 응훈이요. 자기 작업 일지하고 편지 한 통을 친한 동료한테 맡겨뒀었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베트남으로 보내달라고요. 뭐라고? 그 동료가 1년 전에 임종 직전에 저한테 전해줬어요. 회장님한테 직접 전해드리라고. 그런데 저는 못했습니다. 차마 못했어요. 1년 동안 책상 서랍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죄도 회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는 박 실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피 묻은 작업 일지 한 권과 누런 편지지 한 장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작업 일지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응우짐, 반득의 글씨로 사고 사흘 전부터 매일같이 적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8월 14일, 재단기 안전장치 점검 요청. 사장님 못 들음. 8월 15일, 다시 메모 올림. 답 없음. 8월 16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림. 다음 주에 보자고 함. 일자별 기록이 사흘 동안 7줄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짚은 채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묵은 죄의 모든 증거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4. 붙이지 못한 편지. 박 실장이 회장실을 나간 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누런 편지지 한 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안쪽 끄트머리에 베트남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한글로 번역해둔 종이가
봉투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에게. 아빠가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장님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아빠가 처음 만난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란다. 너도 잘하면 꼭 한국에 와서 그 사장님을 큰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거라. 미가 사장님 무릎에서 까르륵 웃을 때 사장님이 어떻게 웃는지 너는 모르지. 아빠가 본 사장님 웃음 중에 그게 제일 환한 웃음이었어. 미야, 한국은 좋은 사람이 많은 나라야. 엄마한테도 꼭 그렇게 말해줘. 번역본을 읽는 동안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어 글자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며 저는 회장실 한가운데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32층 회장실 창문에 비친 늙은 사내가 책상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김도연 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는 30년 전의 작업 일지와 응우점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2통의 자필 진술서가 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의 모든 일을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를 여기서 작성하겠습니다. 어떤 변호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받겠습니다. 김도연이 한참을 저를 응시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오늘 오후에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겁니다. 변호사님 앞에서 진술서 쓰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책상 서랍에서 백지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8월 17일 새벽 응우계 반득의 점검 요청 메모를 외면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사고 후 시신을 단순 심장마비로 위장한 것 또한 제 지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한 가족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어깨에서 30년간 짊어졌던 돌덩이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기자 100여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저는 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마이크 수십 개가 제 입 앞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30년 전 사건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30년 전 제 공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응우주의 반득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1995년 8월 17일 새벽, 그 청년이 7차례나 안전장치 점검을 요청했지만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죽음을 심장마비로 위장했습니다. 그 청년의 어린 아내와 100일짜리 딸을 위로금 3천만 원과 비행기 표 한 장으로 베트남에 돌려보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응우직 가족에 대한 모든 배상은 제 사재로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 주식 일체를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 지원 재단에 전부 환원하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유 주식 전량 환원이면 1천억 원이 넘는데요. 네,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검찰청 정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 회견 한 번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룹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거래처 5곳 중 3곳이 계약 해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춘삼 회장의 자진 고백은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속죄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 산업안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다. 본사 앞 시위대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내려놓은 시민들 중 일부는 회사 직원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그룹 부사장실이었습니다. 강서준이 책상 위에 놓인 TV 화면을 손에 잡힐 듯 가까이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검찰청 정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사회는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서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차가운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사재 1,200억 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강서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부사장실 소파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모든 부와 지위의 토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강서준은 그제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였습니다. 강서준은 박 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응우제 반득의 작업 일지를 직접 받아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강서준을 회장실로 안내한 뒤 묵묵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강서준이 일지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8월 14일 재단기 안전장치 점검 요청. 사장님 못 들음. 8월 15일 다시 메모 올림. 답 없음. 8월 16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림. 다음 주에 보자고 함. 8월 17일 새벽 야간 작업 강행. 사고. 한 줄 한 줄이 강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서준은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일어서지 못한 채 일지의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인시였습니다. 강서준의 아내 한지은, 이 어린 딸 수아의 손을 잡고 가산동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들은 악성 댓글 때문에 사흘째 등교 거부 상태였습니다. 한지은이 무릎을 굽혀 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한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 너랑 비슷한 또래의 언니인데 지금 많이 아파. 누군데? 그 언니 이름은 미야. 한국말 아주 잘해. 너랑 친구 될 수 있을 거야. 수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응우주 미의 2인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한국어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이노크를 했고 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준 부사장 아내고 한지은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딸 수아고요. 미가 수아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어머니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수아야. 안녕. 미가 어색하지만 따뜻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 등 뒤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야. 손 한번 잡아볼래? 언니가 손이 차서 좀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한 발짝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진짜 차네요. 응, 그치. 두 아이가 어색하게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복도 끄트머리에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서준이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준은 회장실에서 정혜경 박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정혜경이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응우정 미하고 10중 8중 8가 일치하는 골수 적합자라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30년 만에 한 가족의 운명이 다른 가족의 운명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사장님 결정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박사님, 이런 우연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서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강서준이 직접 가산동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진료실 앞 복도에서 강서준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수님, 저 골수 기증 동의서 지금 작성하겠습니다. 이정훈이 한참을 강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미 환자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강서준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강서준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란 여사 여권하고 체류 서류 사설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회수해. 오늘 안에. 그리고 본사 법무팀한테 인도주의 비자 전환 절차 즉시 착수하라고 해. 그리고 강서준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란 여사 해고된 일자리들 전부 복귀시켜 손해배상 추가로 지급하고 오전 10시에 내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 낼 거야. 작성 시작해. 전화를 끄는 강서준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강서준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녀에게 가한 모든 압박을 철회하며 회사 차원에서 깊이 사죄해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서준이 직접 란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4층 복도 끝 자판기 옆 작은 의자에 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다가갔습니다. 란 여사님, 강서준입니다. 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여권하고 체류 서류 모두 회수했습니다. 직접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서준이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란이 봉투를 받지 않고 한참을 강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미 골수 준다고 들었어. 네? 왜? 강서준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죄. 제가 30년 동안 모르고 그 돈으로 컸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란이 한참을 강서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안 한다. 아직.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응우잼 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잠들어 있는 미의 얼굴이 30년 전 제 무릎 위에서 까르륵 웃던 그 아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도연 변호사를 통해 저는 란에게 사죄의 뜻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습니다. 란, 사실은 내가 췌장암 3기요. 길어야 1년이라고 합니다. 란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응우제 가족을 위해서 쓰겠어. 그게 내 마지막 약속이요. 란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몇 분 뒤 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란의 손에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란이 아무 말 없이 그 종이컵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의 온도가 손바닥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 하나를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진 채 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강서준의 침대 옆을 저는 천천히 걸으며 따라갔습니다. 수술용 가운을 입은 강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차례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아, 네 아버지 고맙다.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서준이 손을 천천히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두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강서준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8시간에 걸친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응우젯 미의 상태는 수술 후 사흘 만에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미가 의식을 되찾고 처음 본 사람은 병상 옆에서 24시간 자리를 지킨 어머니 란이었습니다.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저 강춘삼이 두 번째였습니다. 같은 시기 검찰은 김도연 변호사가 추가로 제출한 30년 전 사고 정황 증거와 제 자진 출두 사실, 그리고 사제 출연을 통한 피해 배상 의사를 모두 참작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불구속 수사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습니다. 미의 1인실 창문으로 늦여름의 마지막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비스듬히 앉은 미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제 손등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닿는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평화로움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응우 준반득이 저 너머에서 저를 용서해주고 있다는 그런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를 무릎에 올려놓고 웃어주신 분이 있었다고, 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미야, 제 한국말요. 호치민 한국문화원에서 3년 동안 정식으로 공부했어요. K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언젠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오랫동안요. 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미의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늦여름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고 병실안 커튼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챕터 5. 양평의 봄. 수술 한 달 뒤 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저는 양평의 작은 한옥 별장으로 응우젯 모녀를 초대했습니다. 별장은 북한강 지류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벚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오후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루 위까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박 실장이 잔디에 물을 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란이 직접 끓인 베트남식 닭죽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강 회장님, 죽 다 됐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란이 그릇 2개를 마루로 가져왔습니다. 란이 처음으로 제 호칭을 강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봄바람처럼 가슴을 스쳐갔습니다. 란, 고맙소. 잘 먹겠소. 미가 어머니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이거 어렸을 때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끓여주셨던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따뜻한 죽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생강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쳐갔고 닭고기의 부드러운 맛이 혀끝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뱃속 깊은 곳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진짜 맛있구먼. 이런 맛 처음이요. 란이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있어요. 마루 끝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던 그 오후가 78년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으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별장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서준이 아내 한지은과 어린 딸 수아를 데리고 별장에 합류했습니다. 마당의 평상 위에 강수아와 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공책 한 권을 들고 미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베트남 말로 안녕이 뭐예요? 신짜오, 신짜오. 잘했어, 수아야. 그럼 사랑해는요? 또 이 이에우 반. 수아가 공책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미가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륵 웃었습니다. 수아야, 그럼 한국말 알려줘봐. 언니가 잘 모르는 거. 우리 학교에서는요, 친한 친구한테 짱이라고 해요. 짱친구. 짱친구. 두 아이가 마주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란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천천히 새어나온 그 웃음소리가 30년 묵은 무엇인가를 단번에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한 차례 스쳐갔고 벚꽃잎 한 장이 제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미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저는 미에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저녁마다 마루에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야, 네 아버지가 손재주가 정말 좋았다. 우리 공장에서 제일 잘했어. 청바지 한 벌을 박는데 다른 사람보다 절반 시간밖에 안 걸렸어. 진짜요? 진짜야.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어. 점심시간에 가끔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다른 직원들이 다 멈춰서 듣곤 했어. 어떤 노래였어요? 아저씨가 베트남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가사는 모르지. 근데 멜로디는 아직도 기억나.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런 노래였어. 미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0일 무렵에 헤어졌으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큰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만나고 있어요. 저는 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룹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그룹 자산 중 60%인 1,2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응우제 반득 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보상과 자녀 교육 지원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강서준이 직접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첫 출근 날 강서준이 양복이 아닌 평범한 점퍼 차림으로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전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도 나왔습니다. 자진 출두와 전면적인 협조, 사죄 출연,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저는 그날 법정 앞에서 따로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매주 2차례씩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첫 자원봉사를 나간 곳은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 쉼터였습니다. 낡은 2층짜리 건물의 1층 공동식당에 들어선 순간 3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에서 온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밥 한 주걱, 국 한 국자,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떠 담아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한 그릇 더 드릴까?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정말로 회장님이세요. 베트남 청년 한 명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물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여기 와요? 제가 30년 전에 베트남 청년 한 명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지금이라도 갚으려고요. 늦었지만요. 청년이 한참을 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30년 전 응우점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작은 환대를 이제야 다른 청년들에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 용량을 늘려야 했고 새벽이면 식은땀에 젖은 잠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상이 아닌 그 청년들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통증 관리만 받겠습니다. 박 실장이 그날 밤 회장실에 찾아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더 사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박 실장, 30년을 살았소. 그중에 제대로 산 건 지난 2달 뿐이야. 남은 시간은 그렇게만 쓰고 싶네. 박 실장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우잼, 미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26살의 응우중 반득이 갓 결혼한 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이 사진을요? 응. 액자에 담아서 회장실 제일 잘 보이는 벽에 함께 걸어두고 싶어요. 큰아버지 사진이랑 나란히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가 수줍은 표정으로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회장실에 들어와 있던 박 실장과 김도연 변호사도 동시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미야.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진짜 사장이야. 30년 동안 그래야 했었어. 다음날 회장실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응우잽 반득의 사진이 큰 액자에 담겨 정중하게 걸렸습니다. 다음 달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응우젯 가족의 한국 영주권 발급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그룹 법무팀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란이 이제 정식 영주권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산동의 좁은 임대 아파트가 아닌 한강이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트럭 한 대를 빌려와 직접 짐을 옮겨주었고 강서준이 가정부 한 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란 여사, 짐 다 옮겼습니다. 새 집에서 잘 지내세요. 박 실장이 그렇게 인사하자 란이 처음으로 박 실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박 실장님, 그동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 실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그제야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김도현 변호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응우주 반득 재단의 법률 자문 이사로 정식 합류한 것입니다.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안산과 가리봉동의 외국인 쉼터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찾지 못했던 친동생의 흔적을 이제 이 청년들의 권익 보호 활동으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김도연이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한 줄이 다음날 일간지 사회면에 짧게 실렸습니다. 재단의 첫 공식 사업으로 한국 내 산업재해 피해 외국인 노동자 1차 지원 대상자 50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공장의 동료였던 또 다른 베트남 노동자의 미망인 가족이었습니다. 이름은 응우채 티하. 남편 전 반푸가 1996년 봄 제 공장 옆 동네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공장 사장도 위로금 몇 푼으로 사건을 덮었고 응우티하는 그 후 한국에서 식모살이로 두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행사장에서 두 가족이 만나는 장면은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응우점 티하가 란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제 남편도 그때 그 사고로 죽었어요.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란이 응우티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이 행사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혜경 박사도 재단의 공동이사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정혜경이 평생 추적해온 외국인 산재 은폐 사례 50여 건의 자료를 재단에 전부 기증했습니다. 이 자료는 곧 한국 산업안전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박 실장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뒤 회사를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은퇴 다음 주 박 실장이 회장실로 인사를 왔습니다. 회장님, 저 베트남 갑니다. 베트남에. 왜? 응우줌이 살던 메콩강 인근 마을이요. 그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제 사재 다 털어서요. 그게 제 속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 실장의 손을 한참 동안 잡았습니다. 박 실장,
잘 다녀오게. 자네도 이제 무거운 짐 좀 내려놔. 박 실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서준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일과 효율만을 추구하며 멀어졌던 어린 두 자녀와 일을 한 가족처럼 어울리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양평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정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따뜻해졌습니다. 수아가 미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미는 강서준을 오빠라고 부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가족애로 채워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렵 미가 강서준에게 자필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 직접 읽어주세요. 봉투를 받아든 강서준이 그날 밤 부사장실에 홀로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의 또박또박한 한국어 손글씨가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평생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봉사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살린 한 생명이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강서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살린 한 생명이 앞으로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리라는 사실 앞에서 강서준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강서준이 그날 밤 액자에 담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해 여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새로 설치된 응우제 반득의 추모 동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벽면에 황금색 명패가 새겨졌습니다. 응우제 반득 1969년 5월 12일 출생 1995년 8월 17일 영면 이 회사의 진짜 첫 직원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형제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1층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여 명과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 그리고 응우잼 가족이 모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한참을 말없이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78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호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응우한 반득.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똑히 발음했습니다. 응우경 반득.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직원, 그리고 영원한 형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로비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임직원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응우잼 가족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숙인 그 자세를 한참 동안 풀지 못했습니다. 뒷줄에 서 있던 청년 노동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10사람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란이 미의 손을 잡고 단상 앞쪽 첫 줄에 서 있었습니다. 란의 눈에 30년 묵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봄볕처럼 잔잔했습니다. 챕터 6 두 명의 아버지. 추모 동판 제막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췌장암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양평 별장의 안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늦여름 산자락을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자락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마당의 벚나무에서는 누렇게 물든 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제 용량이 점점 늘어났고 어떤 날은 아예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응우잼, 모녀와 강서준의 가족이 박 실장과 김도연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지켰습니다. 라는 매일
베트남식 약초죽을 직접 끓여 들고 왔습니다. 작은 보온 도시락에 담긴 죽을 란이 한 숟가락씩 떠서 제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 회장님,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약 먹으려면 먹어야 돼요. 란, 자네 손이 따뜻하네. 옛날부터요. 우리 미도 그래요. 미는 제 손을 잡고 한국 노래를 가만히 불러주었습니다. 병원 입원 시절 같은 병실 환자에게 배웠다는 옛 가요 한 곡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이 노래 알아요? 알지. 내 젊었을 때 그 노래 자주 들었어. 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다정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어느 초가을 밤이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박 실장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박 실장, 캐비닛 안에 작은 나무 상자 있지? 가져오게.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잠시 후 작은 자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응우잼 반득의 마지막 유품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작은 은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반지 안쪽에 라틴 알파벳 두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응우중이 갓 한국에 와서 첫 월급을 모아 베트남에 두고 온 란에게 청혼할 때 마련했던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저는 미를 침대 가까이 불렀습니다. 미야, 손 좀 줘봐. 네, 큰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은반지를 미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주려고 모은 거야. 3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 이제야 돌려준다. 미안하다. 미가 반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란이 옆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미가 반지 낀 손을 가슴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며칠 뒤 김도연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들고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베트남에 남겨두었던 작은 토지의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호치민 외곽의 농지 8,000평이었습니다. 미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에 남겨두신 땅이야. 정식으로 너한테 상속한다. 너희 아버지 몫이었으니까 그 외동딸인 내 몫이지. 오빠, 받아줘. 그래야 우리 아버지도 편하게 가실 거야. 미가 한참을 망설이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한 묶음의 서류로 응우십 가문의 한국과 베트남에 흩어진 모든 끈이 비로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강서준을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손에 떨리는 펜을 잡고 마지막 유언장을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준아, 받아 적어줄 거지. 내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나, 그룹의 남은 자산 중 절반, 약 400억 원을 응우 죄반득 재단에 추가 출연한다. 강서준이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둘, 응우잼 미를 양녀로 정식 호적에 입적시켜 강씨 가문의 한 식구로 함께 살아가게 한다. 아버지, 서준아, 이거 두 가지만 들어다오.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강서준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마지막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30년 묵은 죄의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비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옆에 모인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란이 침대 오른쪽에, 미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준이 침대 왼쪽에, 그 뒤로 한지은과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박 실장과 김도연 변호사가 방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란의 손과 미의 손, 그리고 강서준의 손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제 가슴 위에서 한데 모였습니다. 드가, 저는 30년 전 응우잼 반득에게 미처 건네지 못했던 마지막 한마디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에 벚나무 잎이 한 장씩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전국 각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적어보낸 손편지 수천 통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적힌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는 응우잼 반득의 30년 전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마치 형제처럼 함께했습니다. 발인 당일 빈소 한쪽에서 베트남 영사관 직원과 안산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서 찾아온 30여 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국식 절과 베트남식 추모 의식이 나란히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흰 국화를 한 송이씩 영정 앞에 올려놓았고 그중 베트남 청년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베트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 멜로디였습니다. 그 광경이 모든 일간지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경계 없는 작별이라는 제목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정혜경 박사가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남긴 자필 유언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30년 전 외면했던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응우주 반득. 한 사람의 노동자였고 한 사람의 아버지였으며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였습니다. 정혜경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라니 미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례 일주일 뒤였습니다. 강서준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응우주 미를 정식으로 강씨 가문의 호적에 양녀로 입적시켰습니다. 미는 강미연이라는 한국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베트남 성도 그대로 유지한 채 두 나라의 정체성을 모두 품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호적 등재 서류를 손에 들고 동사무소를 나오던 그날 강미연이 어머니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에 우리 가족 한 명 더 생겼어요. 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우잼 반득재단은 그 후 5년에 걸쳐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산재 피해자 1,200여 가구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권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강서준은 매년 아버지의 기일마다 신규 지원 가구 명단을 들고 양평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서 그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47가구 더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12가구, 네팔 9가구, 캄보디아 8가구, 필리핀 6가구, 인도네시아 5가구. 비석 앞에서 그렇게 읽어내려가는 강서준의 목소리가 매년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재단 설립 3주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 단상에선 강서준이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제 아버지 강춘삼은 30년 동안 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마지막 1년을 그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협약이 또 다른 30년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30년 묵은 속죄가 비로소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객석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자들이 깊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미연은 의대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6년간의 학업 끝에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린 골수 이식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의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그녀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두 사람이 함께 외국인 진료소에 봉사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는
강남의 한 베트남 음식점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쫓겨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마침내 되찾은 것입니다. 가게 이름은 미네 쌀국수. 작은 간판에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라는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작은 공간을 평생의 일로 갖고 갔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있어요. 라한이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을 청년들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청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실장은 베트남 메콩강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한 뒤 그 마을의 명예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강춘삼 응우잼 반득 기념관. 박 실장은 매년 4월 메콩강 강가에 작은 등불 하나를 띄워 보냈습니다. 응우줌 반득의 영혼이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양평의 묘소에는 그날도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마흔이 된 강미연이 이른을 바라보는 어머니란과 함께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미연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응우즘 반득의 이름이 강춘삼의 이름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미연이 흰 국화를 묘비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저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란이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두 명의 아버지께 모두 인사를 드려요. 친아버지 응우잼 반득 그리고 양아버지 강춘삼. 강미연의 목소리가 가만히 봄바람에 실려갔습니다. 두 분 다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요. 우리 가족 모두요. 벚꽃잎 몇 장이 묘비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란이 천천히 손을 뻗어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강 회장님,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도 인사 전해주세요. 봄바람이 한 차례 강하게 불었고 양평의 묘소를 둘러싼 벚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분홍색 비를 흩뿌렸습니다. 한 노년 회장의 30년 묵은 죄와 속죄, 그리고 용서의 긴 이야기는 그 봄바람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춘삼 회장의 30년 묵은 죄와 속죄, 그리고 한 베트남 여인난의 길고 긴 인내, 백혈병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얻은 미의 이야기, 마침내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강서준의 변화까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두 가족의 30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 어린 속죄가 그 상처를 어떻게 천천히 봉합해 가는지를 함께 지켜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떠나간 생명,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진심은 아주 늦게라도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란이 강춘삼 회장의 손에 따뜻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쥐어주던 그 작은 순간이 30년 묵은 벽을 천천히 무너뜨렸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